어머 이거 어쩌지. 잘못 보냈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손가락 하나 잘못 눌렀다가 온 가족이 뒤집힌 사건입니다.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2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편리합니다. 핸드폰 하나면 멀리 있는 손녀한테도 문자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편리함이 때로는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손녀 지혜가 대학 기숙사에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문자로 안부를 전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카톡이니 뭐니 하지만 저는 문자가 익숙합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누르면서 마음을 전하는 게 좋더라고요. 손녀한테 보낼 문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할머니야. 요즘 밥은 잘 먹니? 날씨가 추워졌으니 감기 조심해라. 아, 그리고 말이야. 여기까지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녀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려던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따로 모아두신 돈이 있었거든요. 통장 하나를 제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언젠가 지혜가 필요할 때 써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통장 이야기를 손녀한테 미리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을 정리해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문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우리은행 통장번호 1234567891012야.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써라.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고. 문자를 다 쓰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손녀 지혜한테 보낸 줄 알았는데 가족 단톡방에 보내버린 겁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가 다 들어있는 그 단톡방 말입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 이거 어쩌지.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를 지울 수 있나? 아니면 다시 설명을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단톡방에 읽음 표시가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1명, 2명, 3명. 다들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링띠링. 며느리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방금 단톡방에 올리신 거. 그게 뭐예요? 야, 그게 잘못 보낸 거야. 통장 번호요? 그게 진짜 있는 통장이에요? 응, 있긴 한데. 얼마나 있는데요? 그리고 왜 지혜한테만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마. 어머니 이건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당장 얘기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바로 아들 민수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통장 뭐예요? 저도 처음 듣는데요. 민수야, 그건 엄마가 돈을 따로 모으신 거예요? 저한테는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혜한테만 주시려고 한 거예요. 저는 아들인데? 아들 목소리에도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톡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벌써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통장 얼마나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엄마, 내일 아침에 집으로 갈게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손녀까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자 하나 잘못 보냈다가 이렇게 난리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됐거든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솔직하게 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실수였다고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이미 통장 번호까지 다 보여줬는데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새벽 5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일찍 온 걸까요?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출근도 하기 전인데 벌써 온 겁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아니 한숨도 못 잤다. 저도요, 밤새 생각했어요. 그 통장 얘기 좀 해주세요. 아들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착하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달라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앞으로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하면 그만이었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던가요?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아침 7시쯤 며느리 영희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출근 시간도 아닌데 일찍 온 겁니다. 얼굴을 보니 밤새 잠을 설친 게 티가 났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 왔니? 앉아라.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요? 아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통장 진짜 있는 거예요? 응, 있어. 얼마나 있는데요? 글쎄, 정확히는 나도 모르겠다. 너희 아버지가 모아두신 거라서. 또 아버지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 10년 전쯤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가셨어. 지혜 대학 갈 때 쓰라고.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 영희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어머니 그건 가족 재산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내 돈이지. 또 엄마, 그래도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야죠. 저는 아들인데. 알려주면 뭐가 달라지니? 너희 주려고 모은 돈이 아니야. 영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가족 아니에요? 네 가족이지. 하지만 이 돈은 지혜 몫이야. 왜 지혜만요? 저는요? 너는 이미 충분히 받았잖니.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사업자금까지. 내가 얼마나 됐는데.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들한테 평생 모은 돈의 반 이상을 이미 줬습니다. 그런데도 또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그때 일이고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데? 어머니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죠. 왜 지혜만 특별 대우예요? 특별 대우가 아니야. 지혜 할아버지가 지혜를 위해 모은 돈이라고. 그래도 어머니 명의잖아요. 어머니 돈이면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공평?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공평을 얘기하니? 순간 말이 너무 세게 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모신다고? 내가 너희 집에 얹혀 사니? 내 집에서 혼자 사는데? 그래도 명절 때마다 생신 때마다 챙기는 게 저잖아요. 그거 해주라고 한 적 없어.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민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또 엄마, 영희야, 진정해. 우리 싸우지 말자. 하지만 이미 불씨는 살아났습니다. 영희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은행 통장 번호 12345678902 이거 맞죠? 그걸 왜 적어? 확인 좀 해봐야죠. 진짜 있는 통장인지 얼마나 있는지.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혹시 통장 없애시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버렸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통장을 숨기거나 없앨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희야, 내가 그렇게 보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또 엄마, 통장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들 안심할 것 같아요. 안심. 뭐가 불안한데? 또 엄마가 혹시 누구한테 사기당하시거나 그럴까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이 통장은 안 보여줄 거야.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너희 돌아가라. 나 피곤하다. 또 엄마, 그러지 마시고. 나가라고 했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지만 나가면서도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복도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진짜 지혜한테만 다 주시려나 봐요. 또 어떻게 하지? 우리도 권리가 있는데. 은행 가서 확인해 볼까요? 통장 번호 알잖아요.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왜요? 우리도 알 권리 있어요. 가족인데. 두 사람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문자 하나 잘못 보냈다가 가족이 이렇게 변하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척하더니 결국 통장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그 통장 정말 얼마나 있어요? 지혜한테만 주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혼자 사니까 장도 혼자 봐야 합니다. 1시간쯤 다녀왔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발장이 평소와 다르게 열려 있었거든요. 저는 항상 신발장 문을 닫아두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누가 다녀갔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가?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TV도 그대로, 소파도 그대로.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거실 찬장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제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랍도 열려 있었습니다. 침대 및 수납함까지 뒤져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방을 뒤진 겁니다. 이게 대체.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도둑치고는 이상했습니다. 돈이나 귀중품을 가져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저 뭔가를 찾은 흔적만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통장을 찾으려고 한 거라는 걸. 저는 서랍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속옷 서랍, 양말 서랍, 옛날 편지 보관함까지. 모두 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통장은 무사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침대 매트리스 밑이 아니라 부엌살통 맨 밑에 숨겨뒀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돈 숨기던 방식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곳은 생각도 못합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응. 방금 장 보고 왔어. 아, 그래요? 저 오늘 회사 일찍 끝나서 잠깐 들렀다 갔어요. 언제? 1시간 전쯤이요? 초인종 눌렀는데 안 계시길래 그냥 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으면 제 핸드폰으로 알림이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알림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제 허락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 뭐 하러 왔었는데? 그냥 안부 확인하려고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그럼 저 끊을게요. 내일 또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제 방을 뒤진 겁니다. 통장을 찾으려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분명했습니다. 저녁 6시쯤 이번에는 며느리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정말 억울해요. 뭐가? 어머니가 지혜만 편애하시잖아요. 원래부터 그러셨어요. 편해? 네. 지혜가 뭘 해도 예쁘다고 하시고 저희는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적 없어. 있어요. 지혜 생일 때는 비싼 선물 사주시면서 저희 애들 생일 때는 용돈만 주시잖아요. 그건. 이제 재산까지 지혜한테만 주시려고 하시네요. 대놓고 차별하시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영희야, 진정해라. 내가 설명을. 이 설명은 필요 없어요. 통장만 보여주세요. 그럼 확인하고 말겠어요. 이 통장은 못 보여줘. 왜요? 뭘 숨기시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법적으로라도 해결할 거예요. 법적으로? 네. 부모 재산은 자식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한테 알아봤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벌써 변호사까지 알아봤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까지 변하다니. 영희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가 먼저 저희를 배신하셨잖아요. 이 배신? 통장 있는 거 숨기시고 지혜한테만 주시려고 하시고. 이게 배신 아니고 뭐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며느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착하던 사람이었는데 돈 이야기가 나오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보니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가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방을 뒤졌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변호사를 알아봤다는 말도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슬펐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요. 그런데 쌀통을 보는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뒤질지도 모른다고. 쌀통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쌀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을 깊숙이 넣어 맨 밑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인 통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은행 통장. 예금주 박순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장과 함께 낡은 편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 봉투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쓰신 것 같았습니다. 손글씨가 떨려 있었지만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의사 선생님 말로는 몇 달 못 간다고 하더구나. 두렵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어. 다만 내가 혼자 남겨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다. 이 통장에는 내가 평생 몰래 모은 돈이 들어있어. 너한테 말 안 하고 조금씩 모았지. 미안하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아들 민수 말이야. 착한 아이지만 돈 관리는 못해. 내가 주는 대로 다 쓰고 사업도 번번이 실패하잖아. 며느리 영희는 더하고. 명품 가방 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느라 돈 펑펑 쓰더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 돈까지 주면 금방 없어질 거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성격을. 그래서 이 돈은 지혜를 위해 남기기로 했어. 우리 손녀 지혜는 달라. 착하고 성실하고 욕심이 없지. 할아버지 눈에는 그 아이만 믿음이 가더라고.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지혜가 20살쯤 됐을 거야. 대학 가고 꿈을 이루고 결혼하고. 그 모든 일에 이 돈을 써줘. 남편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순자야, 혹시 아이들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 뜻대로 하렴. 아들이고 며느리고 내가 보기에 자격이 없다 싶으면 한 푼도 주지 마. 이 돈은 내 돈이야.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번 돈은 다 내가 알뜰히 관리해 줬으니까. 그러니 당당하게 내 마음대로 해.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마. 알았지? 사랑한다, 순자야. 편지 끝에는 남편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있었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표지를 넘기니 거래 내역이 보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입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달 조금씩 넣으신 돈이었습니다. 10만원, 20만원, 때로는 5만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10년 동안 꾸준히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넣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씩 보태서 넣었거든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번 돈, 아파트 청소하면서 번 돈. 손녀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8,500만 원. 제 평생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손녀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초년생 때 보탬이 될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편지와 통장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쌀통에 다시 넣지는 않았습니다. 더 안전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겨울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니까 아무도 겨울 코트는 뒤지지 않을 겁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지혜였습니다. 며칠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예요. 지혜야. 잘 지내니? 할머니. 아빠한테 들었어요. 통장 일로 집안이 안 좋대요. 그래. 내 아빠가 뭐래? 저한테만 돈 주시려고 한다고.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속상해 하신대요. 지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요?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응. 해주시려던 돈 저 안 받을래요. 그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빠한테 주세요. 그럼 다들 화해할 수 있잖아요. 지혜야. 저는 건강하시면 돼요. 돈은 정말 필요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 착한 아이를. 돈 때문에 욕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지혜만이 진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하기로. 당당하게 제 뜻대로 하기로. 아들이고 며느리고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기로 말입니다. 지혜와 통화를 끊고 이틀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조용했던 집안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며느리 영희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둘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영희 언니까지 함께 왔더군요.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얘기? 어머니, 저희가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영희 언니예요. 제가 법률 상담 좀 받아봤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 언니는 뭔가 서류를 꺼내더니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시면 부모 재산에 대한 자식의 상속권이 나와 있어요. 이 상속권?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법적으로 재산을 나눠받을 권리가 있어요.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몫은 보장되고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무슨 상속 얘기를 하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엄마, 우리 이렇게까지 하기 싫었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숨기시니까. 숨긴다고? 내 돈인데 내가 관리하는 게 숨기는 거냐? 어머니가 지혜한테만 다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건 불공평해요. 불공평?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공평을 얘기하니? 어머니,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현실을 보세요. 법적으로 민수 씨는 당연히 재산을 받을 권리가. 당신은 누구길래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도 모자라서 며느리 언니까지 끌고 와서 저를 압박하다니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차근차근? 뭘 차근차근 얘기하는데? 너희가 내 돈 탐내는 거 빤히 보이는데. 탐낸다니요? 저희는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이 권리? 내가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저는 며느리잖아요. 1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모시고 산 게 아니라 같은 동네 산 거지. 내가 너희 집에 얹혀 산 적 있니? 그래도 명절마다 생신마다 챙긴 건 저예요. 그거 해주라고 한 적 없어.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아요. 통장만 보여주세요. 그럼 다 해결돼요. 이 통장은 못 보여줘. 왜요? 뭘 숨기시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야.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법적 조치 해봐라. 나 안 무서워.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나 이럴 거야.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으니까요. 또 엄마. 진짜 그러실 거예요? 저는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 어쩌라고? 아들이라고 다 효자냐? 또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 방을 뒤진 것도 잘못 아니니? 내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민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들킨 겁니다. 그건 엄마 혹시 사기라도 당하실까봐. 이 사기. 핑계 대지 마. 통장 찾으려고 뒤진 거잖아. 어머니가 먼저 저희를 의심하셨잖아요. 숨기시니까 저희도 찾아볼 수밖에. 너희 둘 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또 엄마. 나가라고 했어. 다시는 오지 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을 떨며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당신도 나가. 남의 집안일에 끼어든 주제에. 영희 언니가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영희도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또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일이야. 넌 신경 꺼. 세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도 복도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법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엄마가 너무 심하셔. 저렇게까지 하실 줄은.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 후견인 제도 같은 것도 알아보고. 후견인 제도? 그게 뭡니까? 저는 정신이 멀쩡한데 무슨 후견인을 붙인다는 겁니까? 며느리들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혈압이 오른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저렸습니다. 물. 겨우 물을 마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의 탐욕, 며느리의 집착 모두 제가 모르던 민낯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다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또 올까봐, 제가 없는 사이에 또 집을 뒤질까봐. 문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현관문 이중 잠금, 창문도 다 잠갔습니다. 72살 노인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한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민수, 영희, 심지어 영희 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없이 왔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어머니, 오해 푸시죠. 통장만 확인하면 끝나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말하면 할수록 더 꼬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쓰기로.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가 있는 그 단톡방. 모든 게 시작된 곳입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눌러가며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타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다 쓰고 나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문자가 올라갔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사흘 동안 혼자 생각 많이 했다.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궁금했을지 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엄마가 누구한테 주려는지. 그래서 오늘 다 얘기하려고 한다.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집으로 와라. 민수, 영희, 지혜. 셋 다 와라. 마지막으로 가족회의를 하자.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엄마. 6시에 갈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좋은 대화 나눠요. 네, 할머니, 저도 갈게요. 사랑해요. 세 사람 모두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차를 준비하고 과일도 깎았습니다. 마지막 가족 모임이 될 테니까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오후 5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겨울 코트 안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통장과 남편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하나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말하다 보면 감정이 북받쳐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녁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일 먼저 손녀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지혜가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 지혜. 잘 왔다. 네, 할머니 걱정 많이 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미안하다. 생각 좀 해야 했어. 고지여 민수와 영희도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싸우고 헤어진 사이였으니까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앉아라. 네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민수와 영희는 맞은편 소파에, 지혜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씩 따라줬습니다. 차부터 마셔라. 네, 엄마. 모두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오늘 다 얘기할 거야. 네, 엄마. 먼저 며칠 전에 잘못 보낸 문자 있잖니. 그 통장 번호 말이야. 네, 어머니. 사실은 말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세 사람이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특히 민수와 영희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그 통장이야. 네, 어머니. 여기 보면 잔액이 나와 있어. 8,500만 원. 8,500만 원이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모으시고 내가 보탠 돈이야. 10년 동안 모았어. 그 돈을 지혜한테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랬지. 원래는. 원래는요? 저는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를 쓰셨어. 읽어볼래? 네, 엄마. 아들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민수가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도 옆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두 사람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편지 내용이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으니까요. 민수가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다 아셨어. 민수 내가 돈 관리 못하는 것도, 영희 내가 씀씀이가 큰 것도. 죄송합니다, 엄마. 그래서 이 돈은 지혜한테 주라고 하셨어. 지혜만이 제대로 쓸 거라고. 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까지 형편없어 보였나요? 형편없는 게 아니야. 그냥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 영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이니까요. 근데 며칠 전에 너희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 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거. 또 엄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 보낸 문자의 비밀. 챕터 7. 진짜 메시지 반전. 눈물을 닦고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조금 더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한테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 네, 엄마. 그 문자 있잖니. 처음에 잘못 보낸 그 문자. 네, 통장 번호 적힌 거요? 그거 말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보낸 거야.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부러요? 무슨 말씀이세요? 잘못 보낸 게 아니야. 나 핸드폰 10년 넘게 썼어. 단톡방이랑 개인 문자 구분 못할 만큼 바보 아니야. 그럼 일부러 가족 단톡방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 일부러. 할머니 왜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했습니다. 너희가 어떤 얼굴을 하는지 보고 싶었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야. 또 엄마, 그게 무슨... 민수야, 너 엄마 방 뒤진 거 기억하지? 민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날 내가 장 보러 나간 거 알고 들어왔지? 열쇠로 문 열고 내 서랍 다 뒤지고 통장 찾으려고. 또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다 알아. 초인종 기록도 없었고 신발장도 열려 있었어.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였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영희야, 너는 또 어떻고? 변호사 알아보고 언니까지 데려오고 후견인 제도 운운하고. 어머니, 저는 그냥 그냥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려고 했잖아. 후견인 붙여서 내 재산 관리하려고 했지. 영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들킨 겁니다. 이 모든 게 내가 예상한 거야. 통장 번호 보여주면 너희가 어떻게 나올지 뻔했어.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 본심을 보려고 일부러 문자를 보낸 거야. 시험한 거지. 시험이요? 그래. 가족이 진짜 가족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 지혜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녀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너만 달랐어. 너만 돈 이야기 안 하고 할머니 걱정했어. 심지어 돈 받지 않겠다고까지 했지. 네, 할머니. 너만이 진짜 가족이더라. 나머지는. 저는 민수와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돈만 봤어. 엄마가 아니라 엄마 통장을 본 거야. 또 엄마 아니에요. 저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내 방 뒤진 것도 영희가 변호사 알아본 것도 다 돈 때문이잖아.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 늦었어. 또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다고? 아니야. 본심이 나온 거지. 돈 앞에서는 다들 그래.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 오직 돈만 보이더라고. 저는 책상 위에 있던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가 미리 적어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며칠 동안 다 기록했어. 너희가 한 말 한 행동 전부. 또 엄마 민수야, 너 3월 15일 밤 11시에 우리 집 문 앞에서 서성인 거 알아? CCTV에 다 찍혔어. 민수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희야, 너 3월 16일에 은행 가서 내 통장 조회하려고 한 거 알아? 은행에서 전화 왔더라. 영희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통장이 혹시 해킹당했을까봐. 해킹?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 잔액 확인하려고 한 거잖아. 두 사람이 완전히 움츠러들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난 겁니다. 나는 다 봤어. 너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얼마나 위선적인지. 평소에는 효도한다고 어머니 모신다고 하더니 돈 이야기 나오니까 본색이 나오더라고. 또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다시는 기회는 없어. 또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용서는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믿음은 다시 못 줘. 한번 깨진 믿음은 돌이킬 수 없어. 어머니, 너희는 시험에서 떨어졌어. 가족 자격 시험에서 말이야.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죄책감에 눌려서 말입니다.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마지막 결정을 발표할 거야. 세 사람이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와 영희 눈에는 불안감이, 지혜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통장에 있는 8,500만 원. 저는 통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따로 모아둔 예금 3천만 원. 이 집까지 합치면 총 2억 가까이 돼. 또 2억이요? 그래. 너희가 몰랐던 돈도 있어. 이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지 이제 발표할 거야. 영희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표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들 민수, 며느리 영희, 손녀 지혜. 제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았습니다. 내 평생 재산 약 2억.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돈을 나는 두 사람에게 나눠주기로 했어. 두 사람이요? 그래. 첫 번째는 지혜. 지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지혜야, 내가 싫다고 해도 줄 거야. 너는 자격이 있어.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네, 할머니. 통장에 있는 8,500만 원, 그리고 따로 모아둔 3천만 원.
총 1억 1,500만 원을 내게 준다. 민수와 영희가 숨을 죽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동네 이웃 김순이. 네? 김순이 할머니요? 그래. 옆집 사는 그분.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분. 어머니 그분이랑은 친하시긴 하지만 그분이 진짜 가족보다 나았어. 내가 아플 때 병원 데려다 주시고 밥 못 먹으면 반찬 갖다 주시고 한 번도 돈 달라는 소리 안 하셨어. 또 엄마. 이 집하고 나머지 예금 9천만 원. 총 9천만 원을 그분께 드리기로 했어.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저희는요. 너희는 한 푼도 없어. 또 엄마, 저는 아들인데. 네 아들이면 다야. 아들이라고 다 효자냐? 저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여기 다 법적으로 정리해뒀어. 내가 죽으면 이대로 집행될 거야. 또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다 생각했어. 너희한테 줄 생각 없어. 영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스스로 날렸잖아. 두 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애들은요?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떡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벌어서 대라. 어머니, 나도 평생 벌어서 자식 키웠어. 너도 할 수 있어. 또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가족인데. 이 가족이 서로 방 뒤지고 변호사 알아보고 그래?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 있든 없든 서로 아껴주는 거야. 너희는 돈만 있으면 집착하고 없으면 무시하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변명하지 마. 다 봤어. 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손녀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네, 할머니. 준 돈 내가 잘 써라. 대학 졸업하고 하고 싶은 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 저 받기 싫어요. 왜? 이 돈 때문에 가족이 더 망가질 것 같아요. 이미 망가졌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 때문에. 네, 할머니. 지혜야, 너는 죄가 없어. 당당하게 받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너를 위해 모은 거야. 지혜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만이 제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한참을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껴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또 엄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말해봐. 또 엄마 결정 존중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해요. 하지만 엄마, 저 앞으로도 엄마 아들이에요. 돈 없어도 찾아올게요. 그건 막지 마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돈이 아닌 저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찾아와라. 하지만 돈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마라. 네, 엄마 약속할게요. 영희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알았으니 됐어. 이제 돌아가라. 민수와 영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민수가 뒤돌아봤습니다. 또 엄마 사랑해요. 그래 나도.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저와 지혜만 남았습니다. 지혜가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이 돈 다 아빠한테 드릴게요. 안 돼. 왜요? 그럼 할아버지 유언을 어기는 거야. 너 주라고 하신 거야. 네, 하지만 지혜야, 내가 받아서 내 아빠한테 용돈이라도 가끔 주면 돼. 그게 내 효도야. 네, 할머니.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진심이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 그게 제일 귀해.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문자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가족의 민낯을 보았고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보여줍니다. 저는 그 시험을 통해 진실을 알았습니다. 아프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보다 당신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았으니까요.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가족 옆에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으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잘못 보낸 문자 하나가 가져온 거대한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